바로 아내 때문에 온 집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어느 날 박변님이 휴대폰에 부고 문자 하나가 도착해요. 설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지문과 족적은 지웠는데 본인의 DNA는 남겼어요. 네.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민 씨가 올해 출소를 하겠더라고요. 어머,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언가가 남아야 하는 건 아닌가? 만약 수중 바닥 어딘가에 통로가 존재한다면 과연 그게 사고였을까?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정용사입니다. 사건을 자세하게 들려드리는 공포 크리에이터 K짱입니다. 무서워. 저도 뭐 설명할 걸. 형사님 기회 한번 드릴게요. K장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전정용사입니다. 경쟁하는 게 아닌데 그죠? 오늘은 이렇게 웃음과 함께 시작했는데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오싹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시무시한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희 쌈무이 채널에서 현실 공포서를 맡고 계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 박변님의 사연이에요. 우와. 참고로 이 사연은 이 살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색을 어느 정도 거쳤다는 점 먼저 알아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박변님이 이혼 상담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 가명으로 용진 씨가 박변님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이혼으로 의뢰를 했는데 그 사유가 좀 황당한 거예요. 배우자의 외도, 도박, 채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아내 때문에 온 집안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법조인인 박변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그쵸. 그런 사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박변님은 죄송하지만 그런 미신적인 이유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하면서 이분을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용진 씨가요 너무도 억울하게 절박한 표정으로 제발 한 번만 좀 들어달라 하더랍니다. 그렇게 듣게 된 용진 씨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용진 씨는요 위로 형이 3명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들 부잣집의 막내였는데 큰형님이 지적 장애가 있었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시대 분위기가 그랬듯이 큰형님은 소위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죠. 그때 큰형님은요 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을 열렬히 사랑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분을 아주 좋아했대요. 형님은 매일 그분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꽃도 갖다 주고 자기 몫의 간식까지 챙겨주면서 순애했는데 이 여성분이 그걸 또 좋게 잘 받아줬나 봐요. 하지만 이 여성분의 부모님은요 그 큰형님을 너무 못마땅하게 여겼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사랑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용진 씨 어머니가요 큰아들이 하도 그 여성을 쫓아다니니까 유심히 지켜봤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보면 볼수록 이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참한 인상에 성격도 정말 좋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급기야 어머니는 발벗고 나서서 중매를 서기에 이르렀는데 문제는요 큰형님이 아닌 당시 막 성인이 된 자신의 막내 아들인 용진 씨와 선을 보게 한 거예요. 이 큰형님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진심을 맞아. 바쳐서 사랑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막내 동생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형님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샜고 막내 동생인 용진 씨를 원망하며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큰형님은 용진 씨의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 강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어요.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요 용진 씨가 결혼하고 나서 그 큰형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집안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용진 씨의 말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안 좋은 일이 이게 용진 씨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대요. 이게 그냥 임신이 안 된 게 아니라요 아이가 생겼는데 6, 7개월까지 뱃속에서 잘 크다가 갑자기 사산이 됐다는 거죠. 무려 2번이나요. 또 평소 건강했던 둘째 형은요 어느 날 갑자기 전조 증상도 없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지만 둘째 형은 그 후유증으로요 7살 아이 수준으로 그 지능이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가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한 큰형 있죠. 딱 그죠. 네, 딱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형은요 중간에서 용진 씨 부부의 결혼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들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셋째 형이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니 셋째 형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이 모든 불행은요, 용진 씨가 결혼한 지 고작 5년 만에 일어난 일이래요. 이 어머니는요, 큰아들이 원한을 품고 저주를 내려서 이렇다고 생각하고 굿도 하고 부족도 쓰고 공양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도 집안에 자잘한 애군들이 계속 겹쳤고, 용진 씨는 이렇게 박배님에게 이혼 상담을 하러 온 거였어요. 상담을 받았던 그 시점에서 재작년에는요, 큰형님과 비슷한 모습이 됐던 둘째 형 있죠. 둘째 형에게 뇌출혈이 재발해서 결국 돌아가시고 맙니다. 어머. 그 충격으로 어머니까지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용진 씨 부부는 세 번째 사산을 겪게 됩니다. 이 용진 씨는 내가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무조건 자신이라면서 너무 무서워서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는데, 아내분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하자 하냐, 그게 왜 말이 안 돼? 절대 안 된다 이러더래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배님도 묘하게 소름이 돋으면서 그 사연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랬지만 이 저주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이혼의 규칙 사유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박배님은 용진 씨를 달래면서 아내분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어느 날 박배님의 휴대폰에 부고 문자 하나가 도착해요. 설마. 이 박배님은 상담한 분들의 연락처를 다 저장해 두시는데, 누구지 하고 이름을 보니까 그때 이혼 상담을 의뢰했던 바로 용진 씨더래요. 이 보통 부고 알림은 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일괄로 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본 박배님이 너무 놀라서 첨부된 링크를 눌러봤는데, 가족 관계란을 보니까 딱 한 명, 배우자 이름만 덩그러니 있더랍니다. 고인의 어머님도 첫째 형님, 둘째, 셋째 형님, 그리고 용진 씨까지 모두 고인으로 표기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큰형님을 좋게 받아줬던 그 여성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한 거예요. 와. 그 부고 문자를 본 박배님은 너무 놀라서 잠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박배님이 순수하게 변호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여성분이 대체 왜 이혼을 안 하셨을까 궁금하더래요. 맞아. 그럴 이 수 당시 있어요. 시대 분위기를 생각해보면요, 결혼 후에 이런 악재가 겹쳤을 때 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횡액이 터졌니 마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특히 시댁 쪽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테고, 그렇다면 집안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여성분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려 3번의 사산을 겪었으니까 몸과 마음이 정말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용진 씨가 이혼만 해주면 위자료로 재산도 상당수 분할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런데도 이 여성분은 강경하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단 나 말이죠. 진짜 궁금하네요. 그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있을 거고, 지금 와서는 뭐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게 됐지만 박배님은 아직도 가끔 그 일이 떠오르곤 한답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그 용진 씨 어머님과 그 가족분들이 정말 큰형님에게 너무 몹쓸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 큰형님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아예 안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뭐 결국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끊어냈다는 게 정말 너무 가혹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K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진짜 이런 악재가 겹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온 가족이 지금 결국엔 다 사망하고 네. 거기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사산까지 됐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네. 첫째 분이 지적 장애가 있었든 없었든 그 여성분이 받아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 첫째 아들을 좋아하고 있었을지도. 혹시. 그런데 그냥 너무 옛날이니까 이제 그럴 수 어른들이 있죠. 중매했고, 그다음에 또 여자분의 어머니도 첫째 아들분은 싫어했다고 하시니까 그냥 어머니들의 그냥 어른들의 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곧 죽어도 너랑 이혼 안 한다. 복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여성분의 진짜 사랑은 큰형님이었다. 였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쵸, 그 그쵸. 맞아요. 순수함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 한결같은 마음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니요, 전 그 네. 여성분이 진짜 궁금해요. 마녀일 수도 있어요. 마녀. 집안 다 말아먹고 네. 망하게 만든 다음에 이혼 안 해준 이유는 있죠. 용진 씨가 곧 죽을 건데 왜 이혼해줘요? 재산 다 내 재산인데. 근데 그렇잖아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준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모두 다 다 가질 수 있어요. 가져가- 다 가질 수 가져가니까. 있는데 굳이 그 사람 판단이 맞았죠. 이게 사실이라면. 형사님,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더 근데 소름 형사님 돋네. 입에서 마녀라는 네. 단어가 나온 게 난 너무 진짜 오. 약간 신선해. 형사님이 막 이렇게 해맑게 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맞아요. 그런 해맑음이 정말 약간 귀신 이런 거 안 믿으면서 마녀라는 단어가 그 형사님 입에서 나온 좀 순간 나쁜 아이가 사산되고 이런 연속된 죽음들이 저주를 의미하진 않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맞아요.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참 미스터리합니다. 역시 세상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천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때는 2006년 11월 16일 천안에 사는 여성 A씨가 직장 동료였던 언니 정씨를 정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언니는 당시 직장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언니 정씨가 나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보니까 휴대폰도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살고 있는 천안의 성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룸을 찾아갑니다. 벨을 눌렀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잠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의 그 원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룸에 들어간 A씨는 방 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장롱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가방, 옷 등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침대에서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있었는데 숨을 쉬지 않는 거였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곧장 112로 신고를 하고 경찰에 출동을 합니다. 언니는 사망하게 맞았고 시신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어 보여서 급사를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목에는 가는 줄이 사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보통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할 때 보이는 자국이죠. 네. 그리고 시신의 허벅지 안쪽에서는 남성의 정액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폭행 과정에서 이 사건이 나면 폭행이 수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남아요. 저항. 예, 그런데 상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조사를 해보니까 성관계 흔적도 없었어요. 피해자가 저항하는 흔적도 없었고 성관계 흔적도 없었던 점을 볼 때 범인이 마치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이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망한 걸로 밝혀집니다. 범인은 현금, 휴대폰 등을 가지고 도주했는데 휴대전화는 바로 꺼진 상태라서 더 이상 추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이나 족적 그리고 지문도 검출되지 않았는데 바닥에는 그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범인이 지우고 한 걸로 보였습니다. 면식범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지문과 족적은 지웠는데 본인의 DNA는 남겼어요. 네. 이해가 가지 않죠.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된 게 20년 전이기 때문에 당시 범인이 DNA에 대해서 무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네. 아니면 알 수 있던 시기에 수감이 됐을 수도 있고. 경찰은 원룸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찾았지만 당시에는 또 CCTV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는데 모두 알리바이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원룸 건물에 살던 입주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보하면서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 입주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1시 30분경 가스 검침원 유니폼을 입은 가스 검침원이 서류를 들고 원룸 문을 계속 이렇게 두들고 다녔다고 해요. 네. 그런데 보통 가스 점검 나오면 가스가 새는지도 보고 계량기도 확인하고 하는데 그 검침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보더니 심지어 서명도 받지 않고 나갔다고 해요. 보통 다 서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가스 검침원은 모자를 이렇게 눌러 썼고 30대 초반 정도 보였는데 키가 175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알아보니 그 당시 그 지역 가스 검침원은 모두 여성만 채용했다고 합니다. 가스 검침원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던 중 범인이 훔쳐갔던 피해자 휴대전화가 갑자기 켜집니다. 그 위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이었어요. 알아보니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성인 전화방을 이용했던 거예요. 예전에 뭐 전화하는 게 있잖아, 성인용 전화방. 이 성인용 전화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성인 인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과 약간 다른 방식이었는데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하면 됐어요. 근데 경찰이 추적해보니 이 상계동 한 PC방에서 남성 한 명이 로그인한 걸로 밝혀집니다. 확인해보니 그 남성은 강도 살인 등 전과 오범인 김씨였습니다. 나이는 33살이었고 그리고 사건 발생 1년 6개월 전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걸로 밝혀집니다. 아, 전과가 그렇게 많은데 가석방. 예, 이 정도면 거의 범인이 맞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김 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절도로 소년을 들락거리다가 20살 때는 강도 살인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12년 수감 생활 후 가석방된 거였어요. 경찰은 결국 김 씨를 검거했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김 씨의 이동 동선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들이미니까 범행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범행 추정 시간대에 김 씨가 통화를 자주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민 씨였는데 민 씨도 공범이었다는 것을 자백받고 민 씨도 경기도 안성에서 체포를 합니다. 이 둘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돌아다녔고 나이도 동갑내기였어요. 이 사채를 빌리려다가 알게 되었고 둘 다 이제 돈이 필요해서 공모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범행 방식은 민 씨가 가스 검침용 행사를 하고 다녔고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건물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 씨가 가스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김 씨가 원룸으로 침입해서 합수해서 범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신호를 주네요. 예, 이들이 검침원으로 위장을 해서 원룸에 침입한 다음에 피해자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리고 침대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컴퓨터 랜선이 있잖아요. 랜선을 목에다 감고 졸라 살해한 겁니다. 근데 이 사전에 이 피해자 목을 조르는 연습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 범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거는 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1시간 후에 다시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그 피해자를 협박할 때 쓰였던 칼을 놓고 갔어요. 놓고 가서 다시 가지러 왔는데 여기서 칼만 가져온 게 아니라 지문과 족족을 다 지웠고 피해자 몸에 정액을 남겼습니다. 그때요. 그때요. 너무 끔찍하다. 예. 경찰은 분명히 이 정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면 분명히 여죄가 있을 것이다. 다른 죄가 있을 것이다 판단했고 여러 미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서울에서 발생한 주점 여주인 살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사건 발생지가 주범이 거주하던 상계동이었어요. 그리고 시기도 천안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보름 전이었는데다가 살해 방식과 살해 후 성범죄로 위장했던 점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주점에서 범인들이 안주로 먹었던 포도 껍질과 씨에서 남겨진 DNA를 확보했었어요. 검사 결과 이들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또 살인을 한 거죠. 이들 이야기에 따르면 주점 여주인과 술을 마시다가 여주인이 본인은 이제 돈이 좀 있어서 앞으로 돈 걱정 없다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걸로 알고 돈을 빼앗으려고 살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빼앗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불과 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여주인한테 미리 줬던 게 5만 원이었어요. 여주인이 그 사이에 1만 원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결국 강도 살인으로 얻은 돈이 마이너스 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준 돈 그대로 그냥 받은 거네요. 그것도 다 못 보는 만 거예요. 원. 1만 원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주인이 돈이 많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진술이고 거짓 자백이. 예, 자기의 범행을 합리화시키려는 거고 처음부터 돈을 뺏으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5만 원 준 것도 어차피 내가 또 뺏을 거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발 범죄로 포장하기 위해서. 우발범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처음부터 그냥 무작위로 범행을 하려고 했던 놈들 같아요. 재판에서 주범 김 씨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그 민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범행을 한 후에 또 다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머. 그래서 검거되지 않았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민 씨가 올해 출소를 하겠더라고요. 어머. 이 2006년 사건이잖아요. 끔찍합니다. 혹시 책을 그렇게 남긴 것에 대해서는 자백을 안 했나요? 저는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이제 보면 추정하건데 주범 김 씨가 오랫동안 수감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감이 떨어진 거예요. DNA 기술 그런 게 발전했는데 멍청한 거죠 한마디로. 그게 저는 너무 소름 끼치는 게 그 죽은 사람을 두고 어쨌든 정액을 만들었다는 게그 네크로필리아라고 해서 왜 죽은 사람 보면 흥분하는 그런 그게 생각났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 DNA가 더 확실한 증거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멍청한 놈들이죠. 저는 진짜 궁금한데 사람을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사형이 나오나요? 피해장님이 판사를 해야 되는데 로스쿨 제가 갑시다. 했으면 좋겠는데 갈까요? 갈래요. 아 진짜 도전해 볼까요? 왜냐면은 그 전에 이미 살인 사건으로 갔다 왔는데 나와서 또 2명을 살인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형이 안 나온 거면 도대체 얼마나 더 큰 피해자가 있어야 사형이 내려지는지 진짜 매번 말하는 거지만 저희가 법안이 좀 진짜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약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너무 약하게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법을. 있죠. 그쵸. 맞아요. 규정에 따르면 사형도 충분히 가능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기징역을 준 거죠. 저희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상식적인 어떤 판결만 내렸으면 좋겠다. 맞아. 그 정도거든요. 딱 그 정도. 근데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네. 속상하네. 진짜 이런 범죄자들은 스스로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맞아. 그냥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쉽게 뺏을까. 그렇죠, 맞아 쉽게. 쉽게 뺏을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 범죄자 마인드를 이해할 이해할 수가 수 없는 없죠. 거예요.
이해해도 안 되고. 맞아. 당시에 이제 범인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집은 여성 혼자 사는 가구였어요. 그래서 검침원 행세할 때도 남성들이 있거나 하면 이제 대충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 통과를 시켰고, 아. 근데 당시에도 그 여성이 유일하게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면 요즘 가장 좋은 게 그 CCTV가 있어요. 네. 현관에 CCTV를 달아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찍히지 않도록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각도만 잘. 각도만 잘 하면 이 CCTV가 있는 것 하나 자체만으로도 아, 그 모든 범죄자들이- 사람이 통제가 돼요. 어.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것은 사람이 움직일 때만 찍히는 게 있어요. 아, 센서가. 센서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달아놓으시면 굉장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내가 네. 범죄자라도 이 집에 CCTV가 있으면 있으면 안 들어갈 것 안 같긴 해요. 그쵸. 해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방식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좀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면 힘이 없거나 그냥 혼자 살고 하시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처할 예,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막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즘에 기기들도 좋은 게 많으니까 저는 집에 홈캠이 네. 있어요. 오. 네. 홈캠도 좋고. 이 괴담을 보다를 보시면 형사님이 꿀팁도 알려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참 가스 검침원 옷을 그렇게 맞춰 입었다는 게 얼마나 치밀하게 그거부터 준비한 거예요. 계획인 거죠. 그게 한동안 와. 그게 유행했던 범죄예요. 그래서 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검침원들 다 여성으로 선발한 거예요. 아. 제가 들려드릴 오늘 이야기는요, 일본 지하 호수에서 생긴 의문의 행방불명 사건입니다. 지하 호수요. 지하 호수입니다. 2008년 1월 5일 일본 오카야마현 니이미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산으로 둘러싸인 그 조용한 지역에 위치한 종유동으로 대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는데요. 참가자들은 평소처럼 이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헬멧, 랜턴, 뭐 예비 배터리, 장갑, 탐험복, 동굴 탐험가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 역시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들에게 이날은 그냥 단지 예정돼 있었던 탐험 일정 중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무리 속에는 21살의 대학생 나구라 유키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고치대학교 학술탐험부 소속이었는데요. 평소 자연 탐험 활동에 참여하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그를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랬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히메사카 종유동입니다. 이 오카야마 현에서도 동굴 탐험가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게 알려진 자연 동굴이었는데요.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한 동굴은 아니었습니다.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안전 난간도 없고 조명도 없고 그냥 동굴 입구를 지나면 곧바로 그냥 자연 그대로의 암흑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동굴이었던 거예요. 좁은 틈을 기어서 가야 되고 미끄러운 안반을 통과해야 되고 어떤 곳은 몸을 옆으로 겨우 돌려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고 여기 탐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포기할 정도의 그런 환경의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히메사카 종유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고 해요. 자, 오히려 동굴 탐험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유명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특히 동굴 최신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지저호는 오래전부터 이제 탐험가들의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지하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검은 호수. 탐험가들은 얼마나 호기심이 막 발동할 거예요. 손전등을 비춰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 그리고 정확한 수중 구조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장소. 그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많은 탐험가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죠.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오는데 수시간이 걸릴 정도래요.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참가자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굴 탐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위험한 활동이라고 해요. 좁은 공간에서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 그쵸. 미끄러운 안반에 추락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침수나 저체온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미지의 공간을 향한 호기심 때문에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8년 1월 5일 나구라 유키 역시 그 호기심을 품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전 무렵 시작된 탐험은 평범하게 진행이 됐대요. 참가자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뭐 안쪽으로 향했는데요. 동굴 입구 부근은 비교적 넓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환경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천장은 점점 낮아지고 통로는 좁아졌대요. 어떤 곳은 이렇게 네 발로 기어가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폐소 공포증 있는 사람 네, 못 가겠네. 못 가기죠. 네. 어떤 곳은 몸을 비틀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덩치가 형사님처럼 조금만 커도 통과하기 힘든 구간도 존재했다고 전 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은 항상 젖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고 안반은 미끄럽고 랜턴 불빛이 비추지 않는 곳은 완전한 암흑이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그런 환경 속을 몇 시간 동안이나 이동한 겁니다. 밖에서는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동굴 안에서는 시간 감각도 흐려지기 마련이죠. 창문도 없고 햇빛도 없고 시계도 없고, 시계가 없으면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도 없을 시계도 정도죠. 안 들고 가요? 시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시계가 없는 사람들은 시간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아직 랜턴 불빛과 동료들의 목소리만이 아, 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이동한 끝에 이제 참가자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동굴의 최신부, 그리고 그곳에는 거대한 지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검은 물, 고요한 수면, 천장과 바닥의 경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어두움. 랜턴 불빛을 비추는데 물 위를 비치면 잠깐 반짝거렸대요. 그리고 금세 다시 검은색으로 변할 정도로 깜깜했다고 합니다. 당시 탐험가들 사이에서는 수심이 30m 이상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깊이는 알 수 없었어요. 바다 구조도 완전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부 탐험가들은 수중 통로가 존재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는 장소였죠. 확실하지 않아, 모든 게 다. 참가자들은 지저 주변에서 휴식을 일단 취했다고 합니다. 뭐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구라 유키 역시 그들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죠. 누구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이 장소가 훗날 일본 전역에 알려질 사건 현장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건이 시작됩니다. 나구라 유키는 지저호 쪽으로 향합니다. 당시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명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반대편으로 이동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형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순히 수영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증언도 전해지고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는 결국 지저호 안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잠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동굴 탐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물을 건너거나 짧은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대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요. 유기, 유기. 근데 대답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부릅니다. 유기.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놀래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 반대편으로 먼저 이동한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기대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수면 위에는 작은 물결만 남아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손전등으로 수면을 비춰봐요. 벽면도 확인해보고 주변 공간도 살펴보고, 하지만 어디에도 이 나구라 유키의 모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점점 분위기가 달라져요.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는 물가 가까이 다가가서 유키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유키! 유키! 그런데도 유키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랜턴으로 아무리 수면 아래를 비춰봐도 검은 물만 보일 뿐이었죠.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두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아무 소리 없는 정적과 암흑.
문제는 그곳이 동굴 최신부였다는 거예요. 만약 밖이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곳은 이미 휴대전도 터지지 않고 구조대를 부를 수도 없잖아요. 누군가는 직접 동굴 밖으로 나가야만 했는데 동굴 입구까지 가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가자들은 급히 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고 안반을 넘어가고 어두운 공간을 빠져나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탐험은 이제 구조 요청을 위한 긴급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대학생 한 명이 동굴 내부 지저호에서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즉시 대응에 나섭니다. 하지만 현장 정보를 확인한 구조대는 곧 심각한 문제를 깨닫는데요. 실종 장소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장비도 못 들어가고. 네. 보통의 순환사고라면 현장까지 그냥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보트를 뭐 투입하거나 뭔가 잠수부를 곧바로 투입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좀 달랐어요. 실종 지점이 동굴 안쪽 1km가 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탐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산소통을 옮겨야 했는데 잠수 장비를 또 운반을 해야 됐는데 구조 장비 반입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조금만 비틀어서 겨우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통로는 좁고 미끄럽고 암흑에다가 구조대 역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수색은 계속 시작됩니다. 경찰, 소방, 기동대, 동굴 구조 전문가 등 수많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수백 명 규모의 인원이 동원됐대요. 구조대는 장비를 나누어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종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요. 현장에 도착한 잠수부들은 곧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시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바닥에 침전물이 떠오르고 순식간에 물속에 흐려지는 거예요. 랜턴을 비춰도 그냥 고작 몇 미터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수심도 생각보다 깊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호수와는 달리 동굴 안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잠수 자체가 매우 위험했대요. 잠수부들은 좀 신중하게 수색을 진행합니다. 수면 근처를 일단 확인했고요. 벽면도 조사했고 그리고 바닥도 살폈다고 합니다. 혹시 몸이 안반 사이에 끼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했던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수색은 이어집니다. 잠수부들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요. 구조대가 주변 공간을 전부 확인해요. 가능한 한 모든 장소를 수사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합니다. 발견 없음.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정말 물에 빠진 게 맞다면 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일반적인 익사사고라면 적어도 뭔가의 흔적이라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옷이나 혹은 그가 갖고 있던 장비 그리고 혹은 시신이라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은 좀 달랐어요. 수색이 계속됐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오카야마 지저우 실종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일본 인터넷 최대의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역시 동굴 탐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위험한 행동을 무분별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욱 이상한 겁니다. 나구라 유우키 역시 고치대학교 학술 탐험부 소속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즉 위험한 환경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일본 인터넷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나구라 유우키가 정말 위험에 처했다면 왜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을까? 뭔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거나 그러니까 왜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물에 빠졌으면 다스케테 뭐 도와줘 라고 소리를 쳤을 텐데 왜 아무도 듣지 못했을까? 당시 현장에는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도 그를 구하지 못했고 그가 어떻게 됐는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의문이라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지저우는 일반적인 호수나 수영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암흑 공간이란 말이죠. 손전등이 비추는 범위를 벗어나면 사람의 모습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동굴은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되게 쉽게 흐려진다고 해요. 물속은 차갑고 깊고
깊어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굴 구조 전문가들 역시 동굴 순환 사고는 일반 익수 사고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는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물에 들어갔을까?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 왜 사고 직후에 바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문제는 당시 공개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 빈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바로 이런 의문들이 쌓이면서 수색이 종료된 후에도 사람들은 사건을 잊지 못했어요. 특히 동굴 탐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언가가 남아야 하는 건 아닌가? 일부 사람들은 지저호 구조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저호의 정확한 수중 구조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면 위의 공간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면 아래는 또 다른 거죠. 동굴이라는 특성상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수중 통로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수중 바닥 어딘가에 통로가 존재한다면, 만약에 그 통로가 더 깊은 공간으로 이어진다면, 만약 물의 흐름이 존재한다면 실종자가 일반적인 수색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 이 가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능성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람 한 명이 통과할 수 있는 수중 통로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일부 탐험가들은 그렇게 큰 통로가 있었다면 오래전 그 조사 과정에서 흔적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중 통로설은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입증되지도 완전히 부정되지도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나구라 유유키가 물에 빠지는 순간을 본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정말 없었을까? 왜 아무도 정확한 마지막 순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반론도 존재합니다. 동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는 좀 다르잖아요. 특히 지저호가 위치한 최신부는 완전한 암흑 세계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손전등에 불빛을 비춰도 그 닿는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좁고 짧대요. 소리는 벽에 부딪혀서 방향을 잃고, 게다가 물속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잖아요. 뭐 살려주세요 라고 말도 못하게 그냥 뽀로로록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설명이나 주장들을 듣고도 사람들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당시 기사들을 막 모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수색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대요. 동굴 구조를 분석하는 사람까지 생겼고, 실종 지점을 지도 위에 표시하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18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중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세월이 흘렀겠죠. 하지만 오카야마의 그 지저호는 여전히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5일 그날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네. 떠오른 생각들이 있는데 네. 과연 그게 사고였을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사건이 아니었을까? 맞아, 그럴 수도 그죠? 있죠. 왜냐면은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그쵸. 같이 동굴 탐험 갔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밀어버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또 의심이 남는 게, 만약에 밀어버렸다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첨벙하는 소리라든지. 거기 없는 거죠. 그냥 땅 곳에 시신을 거기에다 한 게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시신을 다른 데다 처리했는데 마치 거기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동굴과 전혀 관련 없는. 처음부터 안 간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지저우에서 글을 본 사람이 있어요. 다 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같이 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다 짜긴 쉽지 않아요. 몇 명이었죠? 같이 간 사람이? 그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났는데 다 동굴 탐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다 싹 입 닫은 걸 수도 있죠. 그 무마하려고 문제가 그냥 될 수도 있겠다 문제가 될 수도 생각에.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다 입 닫자. 어. 이래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이 설명되지가 않죠. 또 두 번째 생각이 그 일본에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자발적 실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 어둠 속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뒤로 간 유키가 거죠. 예, 뒤로 간 거지. 가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뭐 채무 관계가 있었다거나 그게 꽤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예 그냥 스스로 실종돼 버린 거죠. 선택적으로. 이 생각은 전혀 못했어. 역시. 전 생각 바로 했는데 네. 네. 칭찬 100점. 그거 지금 정도의 기술력이면 동굴 구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초음파로 그죠? 네. 때려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그려지잖아요.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 네로 그런 생물체처럼 맞아. 미스터리한 어떤 존재가 생물체에 있을 수 없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하실 줄 알았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통로가 있다니까. 예. 궁금합니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네. 추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야,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일본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한국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리고 형사님의 범죄 예방에 대한 꿀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재밌게 흥미롭게 들어주셨다면 기쁘겠습니다. 저희 시선 너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이프 점수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